네, 이 시간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연방국세청에서 이제 $10,000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신고해라, 뭐 이런 지침이 내려졌었는데, 혹시 규정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얘기만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그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거의 그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지금 미국 국세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특징은 거래 내역이 $10,000 이상이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규정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세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현금 거래 규정하고 비슷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현금으로 은행에 $10,000 이상 예금을 하거나 또는 거래해서 현금으로 $10,000 이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연방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몇천 달러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하더라도 그것을 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그 연방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10,000 이상 거래가 있게 되면 그것을 연방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것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는 제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에 뭐 비트코인 가격 거의 뭐 40%가량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암호화폐들의 가격 등락이 심한 것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이겠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 제안한 배경은 정확히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것은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크립토 커런시라는 그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그런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 이미 아시다시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에 많이 이용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음성적인 거래라는 것은 뭐 비단 뭐 탈세의 금액뿐만 아니라 뭐 마약 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각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어 왔고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가격이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커지고 이런 그 상황이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지켜보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미국 국세청에서는 2014년도에 이미 비트코인 같은 그 버추얼 커런시를 투자 자산으로 정의를 내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 화폐라는 그 이름은 붙여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화폐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금 그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음성적인 거래가 자꾸만 확대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칼을 빼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마약 거래라든지 테러 자금으로 쓰여지는 그런 음성적인 거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요, 이런 사건들과 연루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네, 이거 뭐 이제 멀리 갈 거 없이 금년에만 발생된 그 사건을 보면 지난 2월 달에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13억 달러의 현금과 크립토 커런시의 해킹 뉴스를 일제히 보도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관련돼 있냐면 북한의 3명의 프로그래머들이 관련돼서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4월 달에 그 디지털 페이먼트 회사인 썰클이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폴로니엑스의 연방국세청에서 서먼스를 보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연이어서 암호화폐 이제 교환소인 크래켄에 서먼스를 보냈는데 이 서먼스는 뭐냐면은
2만 달러 이상 거래한 고객들의 명단과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전부 제출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래도 음성적인 거래라든지 이런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것이 지난 2008년도에 발생했던 해외 금융자산 사건하고 아주 그 미러처럼 이렇게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잠깐 그것을 언급해 드리면 2007년도에 그 UBS 전 직원이 공항에서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직원이 미국의 납세자들이 역외 탈세를 하는 걸 도와준 것을 발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2008년도에 연방국세청에서 UBS로 서먼스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UBS 뱅크에서 상당히 큰 금액의 벌금과 함께 4,500명이 넘는 고객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겨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해외 금융 자산 자진 신고라든지 그 해외 금융 그 신고에 대한 그 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번 서먼스가 그런 전철을 밟는다면, 그러니까 그 받은 그 고객의 정보에 의해서 많은 불법 자금이라든지 음성 자금이라든지 탈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연방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더 강한 법이 나오지 않게 될까 이런 그 염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그냥 막연하게 국세청에서 1만 달러 이상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염려된다가 아니고 실질적인 국세청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연방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더 강경하게 분명하게 나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구체적인 양식 그리고 보고 기준 그다음에 보고를 안 했을 때 벌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굉장히 그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주변에 보면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채굴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우리 안 대표님께서도 비트코인에 어떤 투자를 하셨습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아주 낮았을 때 한 1,300달러 정도 됐을 때 혹시 투자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어카운트를 오픈을 했는데 좀 바빠가지고 우물쭈물하다가 그게 1,500불, 1,700불로 막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투자하고서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저도 돈을 많이 벌었겠죠.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자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방송 전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아주 네. 무수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이제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을 좀 겪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뭐 비트코인, 도지코인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신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것들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한번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될까요? 제가 오프닝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 일종의 디지털 커런시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크립토 커런시 또 버추얼 커런시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돈 그러면 종이돈하고 동전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즘 최근에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는 분들보다는 크레딧 카드나 온라인 뱅킹 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일종의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화폐의 성격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금 결제를 할 때 이용하는 수단이 우리가 예전에는 조개 껍질로 하다가 그런 것이 이제 점점 발전돼서 지금 이제 지폐와 동전으로 됐던 것처럼 이런 것이 어떤 그 변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돈의 발전 상황이다. 돈의 형태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해서 전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QR 코드 같은 걸 이용해서 결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죠. 근데 이제 기존 화폐하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은행이나 다른 기관을 걸치지 않고 1대1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 친구하고 그냥 거래하면 내 지갑에서 그 사람 지갑으로 그냥 돈을 보내면 되는 거지. 이것을 은행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그런 것이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면 한국에 도착하면 원화로 바꿔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다면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사용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사용하는 조건이나 이런 제약도 없고 금액의 한계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장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시에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 중에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그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은 통제하는 관리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네. 우리가 일반 화폐는 각 나라의 중앙내에서 통제를 하죠. 미국 그렇죠. 같으면 이제 페드에서 통제하고, 한국에서 한국 은행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제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커런시는 그런 통제 기관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화폐는 그 가치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상당히 등락이 심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장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물건 살 때 100불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200불 냈다가 하룻밤 더 전화했더니 50불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것이 사실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그 화폐로 보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그건데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독특한 새로 나온 형태의 어떤 그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화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게 처음부터 왜 부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계세요. 네. 세계적으로 볼 때 뭐 마트나 쇼핑몰 같은 데서 거래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왜 뜨게 된 것인가? 이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뭐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만 생겨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생기게 된 그 동기는 그 2008년도에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죠. 이때 그 어떤 사람이, 지금은 뭐 알려진 거는 사토시라는 그 가명인데, 이분이 진짜 누군지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이 화폐 시스템은 중앙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우리들이 너무 피해를 보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분이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서로 긴가민가 했지만, 이 비트코인을 개발한 기반이 된 그 테크놀로지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라는 것인데, 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걸 만들어서 자꾸만 이것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그 피자 오대한 데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도 했고, 그랬다 물론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그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른 화폐에 비해서는 비교적 생태계가 잘 만들어져 있는 네. 그런 아주 이제 코인이고, 그리고 이것이 단지 미국이라든지 어느 특정 국가만 지금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까지도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우리가 마치 어떤 금이라든지 은을 투자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거 현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가도 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그 가치가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물 화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건이나 어떤 것을 퍼체스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를 상대 업체에다 넘겨서 그만큼을 내가 페이먼을 하는 건지 사용 방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 간단하다는 걸 아시겠지만 사용을 안 해 보신 분은 저걸 어떻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해를 간단히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 크레디트 카드 같은 거 결제 때 폰으로 결제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온라인 뱅킹 같은 것도 쓰고 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송금도 또 그 애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송금도 이루어지고 이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결제 수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것은 달러였는데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달러를 내가 지급하기 위해서 0.000 뭐 1 비트코인이라고 가정하면 그 비트코인이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중에서. 그러면 아무 데서나 다 그것을 결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업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전에 잠깐 제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테슬라에서 지난 3월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이 있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테슬라가 7만 불이다 그러면 7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그것이 뭐 1비트코인이면 1비트코인 그렇게 해서 지급해 주면 그것이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셀러는 그 비트코인을 가져다가 어디에 자기가 캐시아웃을 하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미 그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큰 쇼핑몰 같은 데 가면 비트코인 ATM 머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초창기의 비트코인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지금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에 사용하기까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많은 중요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상용되기에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법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시아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캐시아웃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비트코인 거래소라든지 또는 그 ATM 머신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가능한데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100불짜리를 가져가서 원화로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원 비트코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38,000불이다. 그럼 원 비트코인을 주면 내가 38,000불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일은 어떻게 돼요? 모르죠. 가격이 워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실제로 이게 화폐라면 어느 곳에서 우리가 화폐의 가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어디서 사용을 할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살 때 비트코인을 인정하겠다 하고 그 의견을 철회를 했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으로 뭐 물건을 구매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네, 그런 것이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많이 지금 사용돼서 잘 알려진 것들을 이제 보면 주로 이제 게임이라든지 게임 같은 거 이제 구매하고 기프트 책 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사는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스토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버스탁 그리고 스타벅스도 받고 있고요. 홈디포에서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홀푸드에서도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때도 쓸 수가 있겠냐? 네. 예. 셀러가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서 셀러가 자기가 비트코인 월렛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난 집을 뭐 70만 불이고 100만 불이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 셀러가 받아들이면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과 또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발표한 그런 상점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 거래도 분명히 가능하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네.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약 거래라든지 어떤 불법 자금을 활용하기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산을 불법적으로 많이 모은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은 이거보다도 좋은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뭐 확대도 됐었고, 지금은 뭐 중국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지만, 그렇지만 그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니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지 각 정부에서 조치가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방정부에서 규제를 걸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텐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솔깃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지금까지는 건강한, 건전한 거래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화투를 많이 하잖아요. 그 화투를 갖다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이렇게 노는 거면 그것이 나쁠 건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 큰 돈을 갖다 노름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커런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건전하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양날과 같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라든지 지금 전 세계 정부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연구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이유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떤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른 이제 그 활용하는 그 뭐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그 관리가 들어가서 일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관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것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런 성격의 그 형태의 코인이나 화폐를 우리가 이제 크립토 커런시, 네. 미국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버추얼 커런시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런데 버추얼 커런시라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가상화폐이고, 크립토 커런시는 암호화폐이고, 디지털 커런시는 디지털 화폐이고. 네. 이게 뭐가 다르냐? 뭐 그러니까요. 네.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그냥 다 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가장 선두주자로 가고 있죠. 마치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가 선두주자인 것처럼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트코인 중에서 또 대표주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인기가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인기가 있는 것이 리플,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뭐 EOS.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에 그 리브라라는 그 코인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청문회까지 갔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페이스북에서 캔슬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DM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급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를 지급해 주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들여서 업로드를 시키잖아요, 정보 같은 네, 것을. 네. 그렇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활동할 때마다 자기네가 만든 그 코인을 지급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걸 가지고 통용해도 좋다. 그러면 네네. 그것이 그 안에서는 이제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카지노를 가면 100불짜리 달러를 가져가서 우리가 그 칩으로 바꾸죠. 예. 그러면 그 카지노 안에서는 밥 먹으러 가도 쓸 수 있고 그 안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오는 고객의 한계가 있고, 그 카지노를 밖에 나가면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카지노에 있는 칩을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가요. 네네. 그래서 밖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그 크립토커런시를 만들게 되면 페이스북 지금 이용자가 25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페이스북 이용자가 미국의 어느 한 동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위협을 제일 많이 받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그 통화인 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이 비단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그런 알트코인 종류 말고 도 많은 지금 큰 기업들이 자체 내에서 이런 걸 개발하고 있고 또 금융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크립토커런시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갈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크립토커런시의 기반이 되는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지금 4차 산업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 중에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모두 같이 주시하면서 그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역적일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비트코인하고 다지코인 가격이 아주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확실한 차이가 뭔가요? 네, 하여튼 사실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경제적으로 많이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공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분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 서민들이나 투자자들한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테슬라가 지난 3월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또 2달 뒤에 캔슬을 하고 그러면 비트코인을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뭐 10만 달러까지 가겠구나 해가지고 들어갔던 분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여기 테슬라에서 받지 않겠다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것도 막 그냥 뭐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치코인도 마찬가지인데 일론 머스크가 말을 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다치코인 같은 게 금년에만 무려 12,000%가 상승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두 지금 코인이 가장 시끄러운 코인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중요한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다치코인의 희소성.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까지만 생산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치코인은 그것이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무제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 분당 1만 개가 생산이 되고 이것은 하루에 1,500만 개가 생산이 되고 1년으로 따지면 50억 개 이상이 생산이 되는 거의 정말 무한정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코인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왜 비싸냐면 희소성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있으니까 비싼 거 이해가 되는데 다치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도 없고 왜 비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다치코인과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8년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겨 가지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중앙 관리에 이걸 맡겨서는 안 되겠다. 디센트럴라이즈된 커런시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기관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오면서 이제 막 너무 이제 금융기관을 믿을 수 없고 또 이런 미국의 재정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나타나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되자 이런 배경이 확실한 게 있어요. 그런 반면에 다치코인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 2명이 네. 한 사람 이제 빌리 마르커스하고 다른 사람 잭슨 팔머라는 사람인데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코인도 그 안에 무슨 이게 개 모양 같은 거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재미로 만든 게 이유도 없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탄생 배경에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코시스템 즉 생태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거래소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것들이 비교적 그래도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반면에 다치코인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복제품 같은 성격이지만 이런 이코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혹시 다치코인 같은 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뭐 한 가지 분명한 건 둘 다 리스크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리스크를 안고 단점 때문에 가지고 있는 단점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데, 그 둘 중에 또 어떤 게 더 리스크가 더 많으냐? 그러면 다치코인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다치코인의 경우에는 현재 실체가 없는 데다가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거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은 이제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다치코인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느 날 한 몇 명이 우리가 한 뭐 5명이 이렇게 어디 거리를 갖고 가다가 돌을 하나 주셨어요. 오, 이 돌 이쁘다 그랬더니 옆에 나 그거 5불 줄게 나한테 팔래? 옆에 있더니 10불 줄게 나한테 팔래? 이러면 이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이건 돌이라고. 돌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가치가 없는 걸 가지고 우리끼리 주고받아서 가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코인 성격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나 디지털 화폐라고 불리는 뭐 그런 모든 것들 다 통과해서 보면 그 내재 가치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 화폐 같은 경우에는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해주는 신뢰가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값어치라도 있는데, 이런 그 크립토커런시 같은 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가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구분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그나마 이코시스템이 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값어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 다치코인 같은 거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가격이 올라가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누가 장난하는 거 아니냐 등등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무조건 올라가니까 이거 또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내가 이 투자 물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디지털 그러니까 그 커런시인 그 비트코인이나 뭐 다치코인이 됐든 뭐 whatever 뭐 이더리움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게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갬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하고 투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아주 각 국가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CBDC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CBDC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단 디지털을 퇴출을 시키고, 비트코인을 퇴출을 시키고,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화폐를 전부 디지털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는 크립토 커런시는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에서 화폐를 통제 안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뭐 인플레이션이고 디플레이션이고 통제가 다 불가능할 거고, 네. 여러 가지 그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지금 디지털화하는 목적 중에는 뭐가 또 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냐면,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는 뭡니까? 달러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중국인들이 여행하면서
그 디지털 화폐를 쓰고 싶어 하는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은 많은 기관이나 이런 항공사나 여행사 이런 데서 오케이 우리 중국 화폐 받아줄게. 그다음에 거기 상거래하는 많은 그 비즈니스들이 우리 디지털 화폐 좀 받아줘라. 그럼 거래하려니까 디지털 화폐 받아줄게. 이러다 보면 뭐보다 뭐를 선호하게 되죠? 달러보다 그 디지털 화폐를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예. 자칫하면 기축 통화가 달러에서 완전히 중국의 디지털 화폐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위안화로 바뀔 수 있겠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극히 염려하는 미국에서도 이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화폐 없이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네. 크레딧 카드라든지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쓰는 단위를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거다. 또는 방법을 그렇게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순히 중국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신중하게 이것을 알게 모르게 연구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제 지침이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 그리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안정화가 되면 언젠가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지금 얘기해왔던 비트코인이나 다치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와 같은 버추얼 커런시 가상화폐하고 지금 얘기하는 CBDC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디센트럴라이즈돼서 국가에서 누가 관리하는 거 없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는 거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CBDC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화폐처럼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화폐예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걸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돈 쓰는 걸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신중하게 국가에서도 아마 향후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세울 때 많이 그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많이 강조하는 나라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그냥 국가에서 명령하면 다 듣잖아요.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의 고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중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 자칫하면 기축통화에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주 우리가 주시하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G2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그게 네, 이제 화폐로 인해서. 전 세계의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예, 이게 그냥 발판이 간단하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엄청난 지금 물결과 힘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서포트가 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도 그 기술을 믿고 의지하고 테스트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많이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츄얼리 글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네네. 몇 년 전이던가요?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블록체인에 관해서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네. 오래됐죠. 예. 그게 지금 여기 나치코인, 비트코인 같은 이런 코인 얘기까지로 흘러왔네요. 암호화폐로. 매비 내년이나 후년에 또다시 이런 기회 온다면 그때는 더 발전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 모시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암호화폐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